네, 이렇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응, 그런 것들이 좌우익의 대립격화, 그런 것들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찌되었든 그렇게 결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탁통치나 혹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1946년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갈등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새 정부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새 정부를 세우긴 할 건데 과연 그 정부에 어떤 세력들을 참여시켜야 하느냐, 그걸 두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소련은 뭐라 말하느냐, 야, 당연히 새 정부를 만들 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에 찬성한 사람들만 참여시켜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 아니야, 전부 참여시켜야 돼, 같은 민족들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에는 각각 이유가 있겠죠. 왜? 찬성한 사람만 참여시키면은 당연히 찬탁 사람들, 즉 좌익 계열의 사람들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우려했던 미국은 야, 전부 참여시켜야 돼, 절대 너네를 사회주의화 시킬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 대립을 하다가 합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여러 노력들을 하죠. 여운형과 김규식은 실제로 좌우 합작하자, 우리 끈끈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통일정부 만들어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은 그럼 잘 됐네, 단독 정부 세우고 따로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런 노력들, 저합작 운동이 있었던 그런 노력들 덕분에 47년에 다시 한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은 이 46년, 47년 이 무렵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좌우익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무렵이었어요. 아마 가장 강했을 때가 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냉전 체제가 공고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좌우익 갈등이 이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라든지 동유럽 지역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냉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 한반도 지역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마련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합작 운동도 효과가 없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냉전이 강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1, 2차 미소공의가 효과가 없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깁니다. 근데 유엔의 힘을, 유엔의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던 것도 미국입니다. 괜히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긴 게 아니겠죠. 더 넘기는데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남북 총선거 실시합시다. 국민들이 결정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인구를 따져보면은 북한보다 남한이 좀 더 많았거든요.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하면은 남한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려했던 소련은 그 미국의 선거위원단이 입국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키워드 갖고 가겠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세력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을 비롯한 한민당 세력들은 찬성합니다. 근데 김구는 여기서 입장을 달리하죠. 절대 반대. 이때 김구가 뭐라 말하느냐, 나는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중도 세력이었던 김규식도 반대를 하는데, 이 김구와 김규식이 서로 남북 협상을 추진합니다. 남북 협상,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다 같이 만나서 지도자끼리 만나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북쪽의 지도자한테 제안을 하죠. 실제로 김구가 북쪽으로 가서 그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때는 너무 늦었어. 이승만도 그렇고 북쪽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여러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 교과서에 김구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81쪽을 보면은 이제 안경을 쓰시고 중절모를 착용하시고 북쪽으로 넘어가는 김구 선생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표정을 보면은 이미 시기가 늦은 것을 직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김구 선생의 한계, 당시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들을 했다라고 하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북협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또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지역들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타났던 4.3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어떤 특정 시위를 했는데 이것을 경찰이 진압을 해서 민심이 폭발을 하고 이것이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민심이 악화되면서 좌익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제주도에 있던 좌익 계통의 사람들이, 세력들이 주도가 되어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시위를 이승만 정권이 아니라 미군정에서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주도의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군부대가 파견이 되는데, 이 군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이 출동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게 바로 여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여수와 순천 지역의 좌익 세력들을 진압을 했겠죠. 그 와중에 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의 배경과 전개 과정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두 사건은 좌우익 간의 대립 중에서 전체적인 이 시대적인 흐름,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어요. 근데 남용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4.3 사건 당시에 희생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일제강점기 이후에 여러 희생들이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큰 희생에 포함이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큰 희생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오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이때가 돼서야 이때 당시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특히나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되어서야 최초로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혹은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역사는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은 어떻게 했느냐, 김구와 중도 세력은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희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한번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